28배 나이에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남자, JH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6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 그 이면에 감춰진 유일한 균열. 만약 그 균열을 만들어낸 과거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보다 더 화려한 세빛 호텔의 그랜드 볼룸. 별빛 기부갈라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이 밤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단연 JH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형 블랙 슈트를 입고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명사의 지루한 인사말에도 미동 하나 없는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변 3m 이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면서도 감히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의 나이는 고작 28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수십 년간 정상을 지켜온 노회한 거물보다 더 무거웠다. 지훈은 이런 사교 행사를 경멸했다. 위선적인 웃음과 공허한 대화들. 하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의무였다. 그가 막 자리를 피하려 할 때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억지스러운 인사를 건넸다. 그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느껴지는 한 줄기 시선. 동물적인 감각으로 고개를 돌린 그의 눈이 볼룸 구석의 케이터링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은 멈췄다. 그곳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6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 1초 만에 그녀를 알아봤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단정한 검은색 셰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이었다. 풋풋했던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과 꼿꼿한 자세. 그녀는 자신의 작은 베이커리 르시엘 두에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디저트 세팅을 점검하고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재가 된 줄 알았던 그것이 다시 불에 댄 것처럼 아팠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지독한 그리움. 감정의 폭풍이 그의 얼음장 같은 통제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감히 내 세상에 한서연 역시 그 시선을 느꼈다. 오늘 이 행사는 그녀의 작은 가게 르시엘 두가 따낸 가장 큰 규모의 케이터링이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그녀는 오직 실력만으로 일어서야 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모든 디저트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강지훈, 그가 이 행사의 주최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개를 들었을 때 수많은 인파 저편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의 세상 전부인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남자와 다시 엮여서는 안 됐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직원에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척했다. 디저트 리필 속도 조절해요. 아직 메인 행사 시작도 안 했어요. 목소리는 다행히도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던 정치인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직진했다. 웅성거리던 볼룸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멀어졌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서연의 귓가를 무겁게 울렸다. 쿵, 쿵, 쿵.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 같았다. 그녀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 서연은 숨을 참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6년 전 그토록 다정했던 속삭임과는 정반대였다.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듯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만입니다. 강지훈 회장님. 그녀는 의식적으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조소였다. 회장님이라 6년 만에 아주 예의가 발라졌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셰프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 노골적인 경멸에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보시다시피 오늘 행사 디저트 케이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례. 그녀가 그를 지나치려 하자 지훈이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그녀의 앞을 다시 막아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행사에 누가 감히 내 따위에게 일을 맡긴 거지?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택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이성을 마비시켰다. 돈이 궁했나 보군. 하긴 그때 챙겨간 돈으로는 부족했나?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뺨을 맞은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6년의 시간은 그녀를 눈물 대신 도끼를 품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제가 어떤 삶을 살든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켜주시죠. 전 일하는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단단한 반응은 오히려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서연은 배신자이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는 아니었다.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혹은 돈에 취해 더 오만해졌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의 것이었다. 그 모순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상관이 없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상관이 없다고. 망가진 건 제 인생입니다. 서연이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그러니 제발 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흔들리는 찰나였다. 회장님, 때마침 김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JH그룹의 충직한 비서실장 김민석이었다. VVIP 손님들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최진우 이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최진우. 그 이름에 지훈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틈을 타 서연은 재빨리 그를 스쳐 지나가 주방으로 통하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지훈은 마치 도망치는 사냥감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가 사라진 문을 노려보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 비서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6년 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회장님, 아무것도 아냐. 지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최 이사는 어디 있지? 그가 돌아서자 저편에서 최진우 이사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JH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자 지훈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회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혹시 저기 케이터링 업체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최 이사의 시선이 방금 서연이 사라진 주방 문 쪽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호기심이 번뜩였다. 그는 한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최 이사의 그 시선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행사나 집중하지, 최 이사. 지우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했다.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 6년 전에 사라졌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위기일 수도 혹은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었다. 최 이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그날 밤 갈라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훈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한서연.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경멸과 분노로 그녀를 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샘솟았다. 왜 그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녀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게 맞다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지? 6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자꾸 낡았지만 따뜻한 빌라에 도착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5살배기 남자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아들, 한민준.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서연은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가만히 뺨을 비볐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 남자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오늘 그와의 재회는 악몽이었다. 심장이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를 지켜야 했다. 이 아이만큼은 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강지훈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고요한 펜트하우스. 지훈은 마침내 휴대폰을 들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예,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6년 전 한서연, 그 여자에 대해 다시 알아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당장. 회장님, 하지만 그 일은 이미. 김 비서는 망설였다. 그 일은 회장님께 가장 큰 상처였다. 명령이야. 지훈이 말을 잘랐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6년 전 모든 증거가 그녀의 배신을 가리켰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눈빛이 그의 완벽했던 확신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랜드 볼룸에서의 운명적인 재회는 강지훈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이후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한서연, 그 이름은 6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여자. 그런데 왜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탐욕이 아닌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던 걸까? 지훈은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얼음은 다 녹아 밍밍해진 지 오래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내린 명령을 곱씹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고 되뇌었다. 그저 6년 전의 배신을 재확인하고 그녀가 다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경고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세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김민석 비서는 난감했다. 그는 제이치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50층 비서실에서 밤을 새웠다. 회장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6년 전 그는 강지훈 회장의 부친인 강 회장의 지시로
한서연 스캔들을 직접 처리했었다. 당시 모든 증거는 그녀가 JH그룹의 핵심 디자인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거액의 돈을 챙겨 잠적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일로 당시 유망한 후계자였던 강지훈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지금의 냉혈한 CEO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조사라니. 김 비서는 어젯밤 갈라 행사에서 두 사람의 살얼음판 같던 대치를 떠올렸다. 그는 유능한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서연의 행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도 숨어 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르시엘 두라는 작은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치는 서울 변두리의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민적인 동네였다. 가게는 작았지만 온라인상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정직한 재료, 진심이 담긴 맛. 그녀는 돈에 눈이 멀어 배신한 여자치고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회장님, 중간 보고입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는 지훈의 집무실에 들어서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훈은 수많은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즉시 화면 속의 작은 가게 사진에 고정되었다. 파스텔톤의 소박한 간판, 르시엘 두, 하늘. 그녀가 좋아하던 단어였다. 이게 전부인가?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년 전 이 가게를 열었고 평판은 좋으나 큰돈을 벌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주지는 가게 근처의 오래된 빌라입니다. 특이사항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한민준. 미혼모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쿵.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5살. 한민준. 6년 전 그녀가 떠났다. 5살. 시간의 아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그래, 5살짜리 아들.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잠겨 있었다. 설마,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죗값일 터. 그때 JH그룹의 이사 최진우의 사무실에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다. 최진우는 지훈보다 10살 남짓 많았지만 창업 공신이었던 아버지 덕에 일찌감치 이사직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야망이 컸고 강지훈의 등장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어젯밤 갈래서 본 한서연의 등장은 그에게 경종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래, 한서연이가 돌아왔다. 최진우는 시가를 입에 물고 만족스러운 듯 연기를 내뿜었다. 네, 이사님, 작은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이 있답니다. 보고하는 부하 직원의 말에 최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5살? 하!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군. 6년 전 한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그였다. 그는 강지훈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그녀를 이용했다. 그녀가 작업했던 디자인 시안을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심지어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 일로 강지훈은 인간적인 면모를 모두 잃었고 최진우는 그 틈을 타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 분명히 다시 파헤치려 들겠지. 최진우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5살짜리 아들이라 이건 아주 유용한 패가 될 수도 있겠어. 그 아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한서연의 빵집, 주변 상권부터 시작해서 압박할 거리를 찾아내.
너무 티나지 않게 서서히. 그는 6년 전처럼 다시 한번 그녀를 완벽하게 제거할 준비를 시작했다. 강지훈이 진실에 접근하기 전에 며칠 뒤 강지훈의 책상 위에 수많은 초대장들이 배달되었다. 그는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고 김 비서에게 처리를 맡겼다. 하지만 김 비서는 유독 한 통의 초대장을 따로 빼내어 그에게 건넸다. 회장님, 이것은 신성테크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낸 초대장입니다. 신성테크는 JH그룹이 차세대 AI 사업 파트너로 점 찍어둔 유망한 기업이었다. 박 대표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다. 지우는 무심코 두꺼운 고급 용지에 초대장을 열었다. 한민준 군의 5번째 생일 파티에 강지훈 회장님을 초대합니다. 한민준. 그 이름이 다시 그의 눈에 박혔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 대표의 아들 이름이 한민준이었나? 아닙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침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보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이 파티는 박 대표의 부인이자 한서연 씨의 오랜 친구인 이유진 씨가 주최하는 것입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한서연 씨의 아들 한민준 군입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초대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박 대표의 부인이 한서연의 친구라고. 그래서 감히 내 파트너사의 이름을 빌어 그 여자의 아들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한 것인가?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도발인가? 이유진 씨는 르시엘2의 창업에도 도움을 주었고 이번 파티를 통해 한서연 씨의 베이커리를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파티를 크게 연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 역시 아내의 일에 적극 협조하여 신성테크의 주요 파트너사인 저희에게도 초청을 보낸 듯합니다. 김 비서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한서연, 한민준, 5살, 그리고 생일 파티.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외면하려 했던, 그러나 동시에 미치도록 확인하고 싶었던 그 끔찍한 가능성. 설마 했던 그 의심이 이제 거대한 의혹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가야 했다. 단순히 신성테크와의 비즈니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참석하겠다고 해.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선물도 하나 준비하지. 5살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최고급으로.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6년 전 그날과도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광기를 보았다. 다가올 생일 파티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르시엘2의 작은 주방에서 민준이의 생일 케이크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이 민준이를 위해 이런 큰 파티를 열어준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부담스러웠다. 특히 JH그룹에 강지훈까지 초대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기겁하며 말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냥 비즈니스야. 박 대표의 중요한 손님일 뿐이야. 네가 걱정할 거 없어. 그 사람이 설마 이런 아이 생일 파티에 오겠어?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은 유진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래, 그 냉혈한 강지훈이 고작 아이 생일 파티에 올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역겨워했다. 갈래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오직 민준이를 위한 완벽한 케이크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5단으로 쌓아 올릴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우주선 모양의 거대한 케이크. 그녀는 아들을 위해 이틀 밤을 꼬박 세울 작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케이크가 완성될 무렵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신성테크 박 대표의 저택 정원은 강지훈이 평생 겪어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의 세계가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0.0%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곳은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솜사탕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스러운 파티였지만 그 본질은 오직 한 아이를 위한 따뜻한 축하의 자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값비싼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든 김비서를 뒤로 한 채 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파티장의 공기를 바꾸었다. 왁자지껄하던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JH그룹의 강지훈.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이 고작 5살짜리 아이의 생일 파티에 직접 참석한 것이다.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한 사람, 그리고 한 아이만을 찾았다. 저편 거대한 우주선 모양의 5단 케이크 옆에서 한서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셰프 유니폼이 아닌 수수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정말로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렸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그 아이를 보았다. 서연의 다리 옆에 꼭 붙어있는 작은 아이. 한민준. 아이는 서연과 꼭 닮은 크고 맑은 눈을 가졌지만 그 눈매와 앙다문 입술, 그리고 무심코 풍기는 분위기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낯선 자신의 등장을 경계심 없이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본능적이고도 강력한 이끌림이었다. 민준아, 이리 와. 서연이 다급하게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녀의 그 방어적인 행동이 지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의심의 불씨를 당겼다. 그녀는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가? 강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이유진이 급히 다가와 지훈에게 인사를 건넸다. 먼 길 오셨는데 이쪽으로. 지훈은 유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서연과 그 뒤에 숨은 아이에게서 떼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잠시 둘러보죠.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맹수처럼 천천히 파티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가 빨리 이곳을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민준이가 서연의 도움을 받아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다. 후, 아이가 있는 힘껏 촛불을 끄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서연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긴장을 잊고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행복의 미소는 6년 전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한 조각 받아들고 기뻐하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아이의 부모가 웃으며 민준이에게 작은 쿠키 하나를 건넸다. 민준이, 이것도 먹어봐. 이모가 특별히 가져온 견과류 쿠키야. 서연은 케이크를 나누어 주느라 그 광경을 미처 보지 못했다. 민준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케옥, 커헉. 불과 몇 초 뒤 민준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목을 움켜쥐었다. 민준아, 왜 그래 아들? 서연이 놀라 달려갔다. 민준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막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민준아, 서연의 비명이 정원을 갈랐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서연은 이성을 잃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에피네프린, 내 주사기, 어디 갔지? 그녀의 손이 공포로 덜덜 떨렸다. 유진아, 병원, 빨리 병원에 연락해. 민준이 P, RH, AB형이란 말이야. 제발. 그 말이 지훈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RH, AB형.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만이 가진 혈액형. 바로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5살. RH, AB형. 6년 전의 이별.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패닉에 빠진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정신 차려, 한서연. 주사기 어딨어? 그는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다.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굴러 떨어졌다. 지훈의 눈이 그 사진에 멈췄다. 6년 전 그와 그녀가 대학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민준이가 항상 엄마 지갑에서 몰래 꺼내보던 사진 속 아저씨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주사기 케이스를 찾아냈고 서연은 그것을 낚아채 민준이의 허벅지에 망설임 없이 꽂았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민준아, 괜찮아. 아들, 괜찮아. 서연이 아이를 안아들고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아이의 처치를 위해 서연이 다급하게 민준이의 위솥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지훈은 보았다. 아이의 왼쪽 어깨 바로 아래. 그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붉은 반점. 그것은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 유전처럼 내려오는 그들만의 흔적이었다.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혈액형, 나이, 그리고 저 반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저 아이는 마침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서연은 울면서 민준이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오르려 했다.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쇠사슬처럼 강력했다. 강 회장님, 이거 놓으세요. 민준이가... 서연이 절규했다. 한서연.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공허한 울림이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얼굴을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아이, 지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가 평생 지켜온 통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내 아이야?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을 관통하는 절규였고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하는 운명의 선고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서울 강북의 최고급 VIP 병실. 응급처치를 받은 민준이는 다행히 금세 안정을 되찾고 항히스타민제 기운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아이의 숨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병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한소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맡을 지키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 반대편 창가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통스러운 후회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RH, 아비 형. 지훈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반점, 강씨 집안의 유전이야. 나도, 내 아버지도 가지고 있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지는 듯한 확신이었다. 내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훈의 불타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이유도 없었다. 말하면 믿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6년간 골마 터진 원망이 서려 있었다. 당신을 배신하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여자가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면 믿었을 거냐고요. 지훈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증거는, 모든 증거가 널 가리키고 있었어. 네 통장으로 들어간 거액의 돈, 사라진 디자인 시안. 내가 아니야.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당신은 증거만 믿었지. 나라는 사람은 조금도 믿지 않았어. 그녀의 절규가 지훈의 이성을 강타했다. 6년 전 그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에 제시된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만 보았다. 그럼 그 돈은 뭐지? 그 증거들은 다 뭐야? 그의 목소리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그는 진실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자신의 6년을 부정할까봐 두려웠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 돈 난 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 내 명의로 불법 계좌를 만들고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던 날 그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누군데? 최진우 이사. 그 이름이 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병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진우. 그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자 언제나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교활한 뱀. 최 이사가 뭐라고 했지? 그는 내게 모든 걸 덮어쓰고 조용히 떠나라고 했어요. 만약 입을 열거나 당신 곁에 머무르면 당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라고. 당신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이사인 자신이 당신이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증언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당신의 입지가 너무 불안정했잖아요. 서연은 울음을 삼켰다. 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땐 이미 민준이가 내 뱃속에 있었어요. 내 아이까지 그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6년 전 그가 후계자로서 가장 위태롭던 시절. 아버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고 최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그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지우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가 심장을 태웠다. 한서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여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아들을 5년이나 숨어 살게 만든 최진우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서연의 눈빛, 그녀의 고통, 그리고 5년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그 초라한 삶이 모든 것의 증거였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지옥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지옥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말없이 병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그는 곧장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내 그림자팀 전부 움직여. 그림자팀, JH그룹의 공식 라인이 아닌 오직 강지훈의 직속 명령만을 받는 비밀 정보팀이었다. 6년 전 사파이어 프로젝트 유출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해. 특히 최진우 이사. 그놈의 6년간의 모든 행적, 자금 흐름, 만난 사람들.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전쟁 준비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회장님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최진우 이사의 사무실. 그 역시 박 대표의 저택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고받았다. RH, AB형, 강지훈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최진우는 시가를 비벼 껐다. 그의 교활한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함이 어렸다. 6년간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5살짜리 아이라. 그년이 감히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됐다. 선제 공격이 필요했다.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 한서연, 그 빵집, 르시엘 두라고 했나? 최진우는 부하에게 지시했다. 당장 손 좀 봐줘. 너무 시끄럽지 않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세무조사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주거래 재료상들한테 연락해. 그 가게와 거래를 끊으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야.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강지훈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 그 여자가 먼저 무너져 내 발밑에 기게 만들어야지. 다시 병실. 지훈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지친 듯 잠든 민준의 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6년 만에 첫 온기였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여자. 그때 서연의 어깨에 덮인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이 놀라 잠에서 깼다. 발신자는 그녀의 가게 르시엘 두의 직원이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에 잠겨 있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영업 정지를 시킨대요. 그리고 방금 BNC 푸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밀가루 공급을 못 해주겠다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BNC 푸드는 JH그룹의 계열사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가 갑자기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올 것이 왔다. 최진우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지훈은 말없이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적을 향한 냉혹한 선전포고였다. 여보세요. 나 강지훈입니다. 그는 직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전화를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진우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모든 상황 정리하고 가게 문 닫아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낼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6년 전 자신을 떠나던 날과 같은 절망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제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건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놈이 감히 내 아이와
내 여자를 건드렸어.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아니, 그 이상을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강지훈은 움직였다. 그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자각, 그리고 자신의 아이와 여자가 6년간 겪었을 고통에 대한 참혹한 깨달음은 그를 더 이상 JH그룹의 냉철한 CEO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는 피를 본 맹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아버지가 되었다. 병원에서 나온 그의 첫 번째 명령은 한서연과 한민준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어떤 곳도 안 돼. 최진우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보안 등급 알파로. 김비서는 즉각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복합 더 헤리티지의 펜트하우스를 준비했다. 그곳은 강지훈의 개인 자산이 아닌 그가 그림자 팀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법인 명의로 매입해둔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준이는 아직 어리둥절했지만 거대한 새집과 친절한 경호원 아저씨들, 그림자팀 요원들의 등장에 마냥 신기해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감옥이 두려웠다. 지훈 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지훈은 짐을 풀지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는 서연의 어깨를 돌려 세웠다. 알아서 빵집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당신 아들이 위협당하는 걸 알아서 막을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통보야. 당신과 민준이는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어. 최진우가 감히 손끝 하나 댈 수 없도록. 그는 그녀의 불안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6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다시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보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최진우 이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사유는 회장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그룹 이미지 실추 및 파트너사와의 신뢰 훼손입니다. BNC 푸드건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올 것이 왔군. 아니, 내가 가게 만든 거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민준이와 함께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마. 내가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러 다녀올 테니까. JH그룹 50층 대회의실. 긴 테이블을 따라 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진우는 마치 승자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사회 소집에 응할 줄은 몰랐다. 그가 여자와 아이 문제로 숨어버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서자 최진우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지훈의 기세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다들 모이셨군. 지훈이 회장석에 앉으며 말했다. 최 이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뭐라고 했지? 내 사생활? 최진우는 헛기침을 하며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회장님, 유감스럽지만 회장님께서 사적인 감정으로 파트너사인 BNC 푸드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신성테크 박 대표의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가 노출되어 주주들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6년 전 불미스럽게 퇴사한 한서연 씨와의 관계가 닥치지. 지훈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진우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최 이사가 나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JH그룹의 암을 도려내기 위해 소집한 자리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BNC 푸드건.
그들은 단순 파트너사가 아니라 최진우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위장 회사에 가깝다. 그동안 그룹의 식자재 유통을 독점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온 증거가 여기 있다. 지훈이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둘째, 6년 전 사파이어 프로젝트 유출건. 한서연 씨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최진우 이사가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피해자였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6년 전 한서연의 조작된 계좌 내역과 실제 돈이 흘러들어간 최진우의 페이퍼 컴퍼니 증거였다. 김비서의 그림자팀이 밤새 찾아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최 이사가 그토록 물고 늘어지는 내 사생활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신성테크 행사에서 내 보호를 받았던 아이, 한민준.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 회장의 아들이라니. 그것도 그 배신자 여자와의.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지훈이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한민주는 내 유일한 아들이며 JH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는 최진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런데 최진우 이사, 당신이 감히 내 아들을 위협하고 내 여자를 음해했어.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쇼다. 최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증거도 없는 증거.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곧 검찰이 당신 사무실로 들이닥칠 거야. 내 아버님께도 이미 모든 자료가 넘어갔지. 바로 그때 회의실의 가장 상석에 있던 스크린이 켜지며 지훈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상광인 강건호 회장의 위험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이사.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지훈보다 더 차가웠다. 자네,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렸는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끝이었다. 최진우는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이 이사회와 아버지 모두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적을 처단하는 데 성공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안전가옥.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거실에는 민준이가 로봇을 가지고 놀다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을 본 서연은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괜찮아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민준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잠든 아이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아들의 머리카락. 그 감촉에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그는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안전가옥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침입자 발생, B구역.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터져 나왔다. 최진우. 그가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다. 이성을 잃은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보내 모든 것의 원인인 한서연과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이다. 회장님, 아이를 데리고 비상통로로. 젠장. 지훈은 잠든 민준이를 순식간에 안아들었다. 서연아, 이쪽이야. 요원들이 복도에서 격렬하게 맞서는 소리, 총성인지 알 수 없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지훈의 뒤를 따랐다. 그림자팀 요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막아. 회장님 피하실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서재의 책장을 밀자 비밀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지훈이 서연과 민준이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흉기를 든 괴한 하나가 쓰러진 요원을 뚫고 달려왔다. 강지훈. 괴한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훈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김 비서가 몸을 날려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김 비서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괴한의 복부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부상당한 김 비서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으로 고속 하강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김 비서는 피를 흘리며 신음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시끄러워. 죽을 만큼 다친 거 아니면 조용히 해. 지훈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김 비서의 상처를 거칠게 지혈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최진우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암투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JH그룹의 가장 은밀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방금 전까지의 총성 없는 아비규환이 거짓말처럼 사방은 적막했다. 하지만 그 적막은 김 비서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소리와 공포에 질린 민준이의 흐느낌, 그리고 한서연의 거친 숨소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를 흘리는 김 비서를 부축하고 민준이를 아는 서연을 이끌어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저는 김 비서가 부상당하지 않은 손으로 지훈을 제지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죽지 않았으면 명령 들어. 그는 서연과 민준을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석에 올랐다. 차는 굉음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최진우가 감히 안전가옥을, 그것도 무력을 동원해 습격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놈은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던지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뚫고 가장 보안이 삼엄하다는 평창동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지훈이 자란 본가, 그의 아버지 강건호 회장이 머무는 JH그룹의 실질적인 심장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사설 경호팀과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사회에서 손주의 존재를 공표한 직후 강 회장이 직접 내린 지시의 결과였다. 지훈아.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 회장이 피 묻은 김 비서와 겁에 질린 서연, 그리고 지훈의 품에서 겨우 울음을 그친 민준이를 보고는 경악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일 시간도 없이 명령했다. 김 비서 치료부터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제 서재 옆방으로 이 집의 모든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람들로. 강 회장은 지훈의 눈에서 6년 전과는 다른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남자의 결의를 읽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는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서연과 민주는 저택에서 가장 안전한 2층 안쪽에 마련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과 방금 전의 충격에 지쳐 서연의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6년간 지켜온 평화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세상에 발을 들인 순간 얼마나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절감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지훈이 보여준 필사적인 보호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동이 틀 무렵 강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최진우의 공격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과격했다.
그때 서재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속보가 떴다. 속보. JH그룹 강지훈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에 내연녀와 혼외자 숨겨. 최진우의 두 번째 함정이었다. 안전가옥 습격이 실패하자 그는 즉각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가 긴급 이사회에서 주장했던 사생활 문제와 BNC 푸드건을 교묘하게 엮어 지훈이 마치 회사 돈을 빼돌려 서연과 민준을 위한 비밀 아지트 안전가옥 계약을 마련하고 그들의 빵집을 지원한 것처럼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냉철한 천재 경영자는 여자에게 눈이 멀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부도덕한 인물로 전락했다. 서연이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뉴스를 본 것이다. 지훈 씨, 이게 나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아니, 지훈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건 저놈의 마지막 발악이야. 모든 증거는 조작됐어. 하지만 너무 치밀해, 회장님. 그때 어깨에 붕대를 감은 김 비서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했다. 마취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만류를 손으로 막으며 태블릿을 켰다. 최진우가 방금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안건은 대표이사 강지훈 해임 및 비상경영위원회 출범입니다. 자신이 위원장이 되겠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차에 24시간이 되지 않았다. 최진우는 지훈을 횡령범으로 몰아 주주총회 참석 자체를 막고 그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6년 전 자료와 BNC건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횡령건, 어젯밤 안전가옥을 습격한 이유가 이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자금 내역을 조작해 회장님께 덮어씌운 겁니다. 김 비서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분명 조작된 증거인데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견고했다. 그가 최진우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블루 오키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지훈과 김 비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그게 뭐지? 6년 전 최 이사가 절 협박할 때 제 명의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라며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이름 옆에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난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지만 그 이름이 잊히지 않았어요. 김 비서의 손가락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는 스크린을 지훈에게 돌렸다. 블루 오키드, 6년 전 사파이어 프로젝트 유출 당시 경쟁사로부터 돈이 입금된 페이퍼 컴퍼니 이름입니다. 최진우가 6년 전 한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계좌.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자식, 6년 전 나를 속였던 그 비자금을 이번 횡령 프레임의 핵심 자금으로 다시 사용한 거야. 그 페이퍼 컴퍼니의 원본 장부만 찾으면 6년 전의 진실과 지금의 거짓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데이터, 최진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겁니다. 알아.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강 회장의 서재에 있는 비밀 통신 장비로 향했다. 오직 그만이 아는 그의 그림자 팀과의 직통 라인이었다. 알파팀, 코드 블랙. 지금 즉시 청담동 갤러리 V로 이동한다. 갤러리 V, 최진우가 수집한 미술품들을 보관하는 아지트이자 그의 모든 비밀 장부가 보관된 철옹성이었다. 타겟은 지하 3층 서버실. 3시간 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블루 오키드의 원본 서버를 통째로 가져와. Yes, sir. 짧은 응답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지우는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도망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지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새벽 4시, 주주총회가 불과 6시간도 남지 않은 시각. 갤러리 비뷰에 잠입했던 알파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서버실 진입 성공. 하지만 이중 보안입니다. 최진우의 지문과 홍채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최진우 본인이 없이는 데이터를 빼낼 수 없었다.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지려던 찰나 김 비서가 신음하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6년 전 제가 최 이사의 홍채 데이터를 백업해 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김 비서는 고통을 참으며 웃었다. 그의 패턴은 항상 같았으니까요. 즉시 데이터가 알파팀에게 전송되었다. 삑. 보안이 해제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데이터 확보, 블루 오키드, 원본 장부. 확보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승리를 만끽할 시간은 없었다. 아침 8시, 저택의 정문으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진우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주주총회 참석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진우는 강지훈이 방역할 증거를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그를 아예 링 위에 오르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강지훈 씨, 법원의 명령입니다. 귀하는 지금 이 시간부로 JH그룹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며 금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휘두를 장소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최진우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지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내가 못 간다고 해서 진실까지 못 가는 건 아닐 텐데. 그는 부상당한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플랜 B, 아니 플랜 C를 시작하지. 주주총회장에 아주 시끄러운 손님들을 좀 초대해야겠어. 오전 10시, JH그룹 본사 1층의 그랜드홀. 평소라면 신제품 발표회나 기념식으로 붐볐을 공간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살벌한 심판대 산카라우 판셋가 되었다. 임시 주주총회장 강지훈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자리에는 그의 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어 보였다. 홀을 가득 메운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최진우가 의도적으로 초대한 기자들은 이미 희대의 횡령범 강지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최진우 이사는 비통한, 그러나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강지훈 회장이 그룹의 공금을 수천억 원이나 횡령하여 6년 전 불미스럽게 퇴사한 내연녀와 혼외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어젯밤 강지훈의 안전가옥에서 빼돌려 완벽하게 조작된 자금 흐름도였다. 모든 화살이 정확하게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한 자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최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분노로 바뀌어갔다. 당장 끌어내. 강지훈은 어디 있나? 법원의 직무정지 명령서 사본이 스크린에 뜨자 장내는 더욱 요동쳤다. 그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이에 저는 대표이사 강지훈의 해임안을 그때였다. 잠깐 육중한 그랜드홀의 정문이 마치 거대한 성문처럼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강지훈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적힌 신분증을 든 냉철한 인상의 남자와 그 뒤를 따르는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6년 전의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돌아온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최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뭡니까? 여긴 신성한 주주총회장입니다. 검찰은 최진우 씨. 검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위조,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교사. 주주들이 경악했다. 최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증거도 없이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강지훈이랑 짜고. 증거를 원하십니까? 최진우 이사. 검사가 조용히 말하자 수사관이 단상의 제어권을 빼앗아 서연이 건넨 USB를 연결했다. 최진우가 띄웠던 거짓 자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블루 오키드 프로젝트, 원본 장부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떠올랐다. 그것은 지옥의 문이었다. 화면에는 6년 전 사파이어 프로젝트, 유출 당시 최진우가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거래 내역이 펼쳐졌다. 그 돈이 어떻게 한서연의 조작된 계좌로 흘러 들어간 척 위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자금이 지난 6년간 BNC 푸드를 포함한 그의 수많은 차명 회사를 거치며 어떻게 불어났는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지훈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최진우가 6년간 그룹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조작이야. 최진우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다음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처리해. 그 여자애랑 애새끼까지 깔끔하게. 어젯밤 안전가옥을 습격했던 괴한들의 리더가 체포 직전 김 비서의 팀에게 확보된 최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이었다. 홀은 이제 공포로 얼어붙었다. 최진우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5살짜리 아이까지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때 한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시선은 정확히 최진우를 향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는 6년 전 강지훈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진우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떻게 아이를 빌미로 떠나라고 했는지, 6년간 어떻게 숨어 살아야 했는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어젯밤 저 사람은 제 아들 민준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닥쳐, 이 더러운 년. 이성을 잃은 최진우가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고 단상 위에 무거운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것을 망쳐버린 한서연이었다.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그가 서연을 향해 명패를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안 됩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창백한 얼굴의 김민석 비서가 언제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쾅! 크리스털 명패가 김 비서의 성 안쪽 어깨를 강타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김 비서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하얀 셔츠가 어깨에서 터져나온 붉은 피로 순식간에 물들어갔다. 김 비서님,
서연의 절규가 홀을 울렸다. 그것이 최진우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분노한 수사관들과 주주총회장의 보안 요원들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놔, 이거 놔. 그의 추악한 고함은 현장에 난입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JH그룹의 암, 최진우가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JH그룹 본사 맞은편 빌딩의 최상층 스위트룸.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팀이 설치한 수십 대의 카메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쓰러지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6년 전 서연을 잃었을 때보다 더 차갑고 더 무섭게 불타고 있었다. 의료팀 당장 투입시켜. 그가 인터컴을 끊자 주주총회장의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단상 위 스크린에는 평창동 서재에 앉은 강건호 회장의 위험 있는 얼굴이 나타났다. 강 회장은 김 비서가 실려 나가는 것을 침통하게 지켜본 뒤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모든 혼란은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압도했다. 그룹의 해악은 제거되었소. 그리고 강지훈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거짓으로 밝혀졌소. 또한 강 회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나는 오늘 나의 유일한 손주인 한민준 군과 그 아이의 어머니인 한서연 양을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소. 임시 주주총회는 이것으로 폐회하겠소. 심판은 끝났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진우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검은색 호송차에 처박히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이겼다.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2번이나 몸을 던진 충직한 부하의 피, 그리고 6년간 고통받았을 여자와 아들의 눈물. 그가 되찾은 정의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심판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계절은 잔인했던 과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신 봄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 1년 사이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최진우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다. 6년 전에 사파이어 프로젝트, 유출 및 조작,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김민석 비서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JH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훨씬 더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강주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이 아닌 강철 같은 책임감을 지닌 리더로 재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평창동 본가에 따스한 햇살이 드는 테라스. 김민석 비서는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강지훈에게 주간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군과 그의 가족을 지켜낸 충의의 훈장이 되었다. 강 회장은 그에게 JH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보상과 함께 전략기획실 총괄 이사직을 제안했지만 김 비서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회장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가장 편하다고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형제와도 같았다. 회장님, 다음 주 UN 아동권리 기금 연설 일정이 김 비서가 태블릿을 넘기려 할 때 저택의 너른 정원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우리 강아지 하랩이 잡겠다. 강건호 회장이었다. 1년 전 얼음장 같던 산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최고급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6살이 된 민준이와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할아버지, 너무 느려요. 제가 JH그룹 회장 되면 할아버지 용돈 안 줄 거예요. 허허, 이놈 봐라. 민준이는 6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강지훈이 테라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에게 잃어버린 5년을 되찾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말에도 서류에 파묻혀 살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로봇을 조립하고 직접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차가운 CEO가 아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정원 반대편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민준이의 생일 케이크에 쓸 딸기를 직접 따고 있었다. 서연 역시 1년 전에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르시엘 2의 문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두리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JH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르시엘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정직한 철학을 바탕으로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지훈을 완전히 용서했다. 그의 뒤늦은 후회와 목숨을 건 보호,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절절한 부정을 보며 6년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민준이 정말 많이 컸네요. 서연이 갓 딴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테라스로 올라왔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익숙하고도 따뜻한 온기였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해졌지.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웃었다. 누구 때문인데요? 6년을 혼자 버티게 한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 대신 사랑스러운 투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지훈이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정말 미안했어. 알아요.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우린 6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수만 년을 얻었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에서 뛰노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았다. 모든 상처가 아문 자리에 행복이라는 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준이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다. 1년 전에 악몽 같던 생일과는 달리 이번에는 오직 가족들만이 모인 작고 따뜻한 파티였다. 민준이는 우주선 케이크 대신 서연과 지훈이 함께 만들어준 3층짜리 초콜릿 케이크의 촛불을 힘차게 불었다. 그날 오후 정원에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되었다. 화려한 아치나 수백 명의 하객은 없었다. 오직 봄 햇살과 하얀 장미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뿐이었다. 6년 전 오해와 배신으로 끝나버렸던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결혼식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강건호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아들인 지훈에게 인도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아가, 내 아들과 내 손주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는 화려한 주례사 대신 자신의 진심을 꺼냈다. 서연아, 내 세상은 6년 전 너를 잃었을 때 멈췄어. 그리고 1년 전 너와 민준이를 다시 찾았을 때 내 세상은 다시 시작됐어. 아니, 너희 두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다시는 너희를 놓치지 않을게.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평생 지키고
사랑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그때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이가 아빠의 반지를 들고 달려왔다. 엄마, 아빠, 빨리 뽀뽀! 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감쌌다. 사랑해, 한서연. 사랑해요, 강지훈 씨. 그들의 입맞춤은 더 이상 운명의 장난도 아픈 상처의 확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완전한 사랑의 맹세였다. 민준이가 두 사람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세 사람, 하나의 가족이 봄 햇살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가장 눈부신 사랑의 꽃이 피어났다.